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이 납치, 살해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피의자 3명이 붙잡히긴 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행적 등 의혹은 여전합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11시 막 지나고 있으니까 영장 심사가 이제 시작됐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궁금증 3가지를 좀 모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을 좀 볼까요? 네. 네, 강남 납치 살해 사건 충격을 주고 있는데 석 달 전부터 미행을 했다?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한 사건입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치밀하게 계획되었다는 어떤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피해자가 납치당한 그 시간이 11시 46분 저녁입니다. 저녁인데 피해자를 납치하는데 저 영상을 보더라도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피해자를 납치를 해요. 납치를 하고 이제 저 순간에 나가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서 이제 112에 바로 이제 코드 제로가 떨어지고 그 코드 제로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12시 00시죠. 00시 한 30분 정도에 33분 정도에 번호판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서울에 이제 경배 수배령을 내리고 그로부터 이제 다음 날 4시 57분 정도에 전국에 이제 수배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사실 저런 상황이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가 없다면 사실상 저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주위에 보면 그 주위에 굉장히 많이 맴돌았다는 이야기가 그 공범자 중에 한 사람의 진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동선 체크도 꼼꼼히 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분명히 계획적인 범죄고 그 계획적인 범죄가 3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3개월 중에 왜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좀 밝혀야 되겠죠. 대한민국 CCTV 굉장히 많은 장소고 서울 중심 부근이었는데 그리고 저 자동차가 직접 자기가 모는 자동차예요. 그리고 렌트카 있는 것도 직접 실명으로 렌트카를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아니 저렇게 CCTV 찍힐 것도 다 알고 있지 그렇죠.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저 자동차 자기 자동차 대포 차량도 아니기 때문에 준비는 많이 했는데 그 준비에 굉장히 허술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저 두 사람이 범행을 작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배후 세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일단 42시간 만에 검거가 됐거든요. 네. 이 검거 과정도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검거 과정 사실 이 경찰의 입장에서 갑론을박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저는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 뼈아픈 반성을 하더라도 경찰이 어떤 중간에서 어떤 자기의 임무를 해태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3월 29일 날 저녁에 납치를 당하고 이제 그 다음 날 피해자를 검거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서울에서 강남에서 납치하고 난 다음에 대전으로 갑니다. 근데 대전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좀 죄송한데 시청자 여러분 거기서 피해자가 이미 유명을 달리해요. 유명을 달리하고 사망한 상황이었고 거기에 그 훔친 벨로스타 차량을 버리고 다른 렌트카로 또 갈아탑니다. 갈아타서 그걸 다시 충주까지 갑니다. 충주에 가서 다시 그거를 이제 성남시까지 가게 되는데 두 사람은 성남시에서 지금 우리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첫 번째 피해자, 두 번째 피해자가 성남에서 잡힙니다. 잡히는데 세 번째 피해자가 이제 잡히는데 그 피해자가 잡히는 장소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이에요. 그런데 그 장소가 병원입니다. 병원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자동차 안에 주사기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마지막 잡혔는 장소가 성형외과 그러니까 병원이다 보니까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예. 지금 피의자가 지금 3명인 거잖아요. 네네.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영상이 나왔을 때 저도 그 부분을 이제 지적을 했는데 3명이 한목에 같이 있었는 것은 안 보인다.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 한 사람, 피해자를 납치하는 한 사람이 그 자동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그로부터 피해자를 대전까지 갔고 그 바깥에 현장에 있지 않는 이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 씨라는 사람이 사실상 법률사무소에서 다니고 있다라는 설과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굉장히 특수훈련을 받았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 이 씨가 자기의 대학교 동창인 황 씨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 있는데니까 좀 어떻게 해줘라고 하니까 황 씨가 연 씨라는 또 자기 친구와 함께 이제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는 연 씨와 황 씨가 직접 피해자를 납치를 했고 뒤에서 이 씨가 이러한 내용들을 알려주지 않았느냐. 제가 앵커한테 중간에 빈 부분이 많다 그랬잖아요. 현장에 갔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색하고 뒤에서 또 이렇게 현금을 사용하고 렌트카를 사용했는 거는 굉장히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그 사이 빈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결국 이 씨가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 그 과정에 빈 공간들은 이 황 씨와 연 씨가 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경찰도 이 씨가 주모자가 아닌가. 주된 범행을 계획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지금 이 3명이다 보니까 피의자가 각각 좀 역할 분담을 다 다르게
맡았고 이렇게 3명이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할 정도면은 준비 기간도 상당히 좀 걸렸을 것 같거든요. 예,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경찰이 오늘 이제 영장실질 심사를 통해서 뭐 법원이 적의 판단을 하겠죠. 구속을 한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이 씨란 사람은 범죄 현장에 있지 않고 뒤에서 이렇게 배후 세력으로 존재했던 사람이고 현장에 황 씨와 그러니까 이 씨와 황 씨는 대학교 동창입니다. 그리고 그 황 씨와 그다음에 연 씨가 같은 어떤 직장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이 현장에서 어떤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냐. 연 씨가 이야기하는 거는 내 채무가 3,600만 원 정도 있는데 황 씨가 이거 탕감해 줄 테니 범행 가담하다. 지금 운전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황 씨인지 연 씨인지를 좀 확인해서 누가 어떻게 범행을 했는지 그리고 꼭 좀 혹시 기사들 보면 뭐 이 씨가 이 황 씨와 연 씨의 범행을 도왔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공동정범입니다. 한 사람으로서 범죄 수행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황 씨, 연 씨, 이 씨 모두 다가 하나의 공동정범으로 똑같은 책임을 물어야지 옆에서 범행을 도와줬는 방조범이다. 이런 시각은 저는 좀 부적절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더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역할 분담에 대해서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 3명 중에 어떤 사람의 혐의가 가장 좀 무거울 수 있는 겁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주모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범죄 현장에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연 씨와 황 씨도 굉장히 중요하고 뒤에서 이걸 다 알려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만약에 이 씨가 알렸다면 그 이 씨에 의해서 이 범행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씨도 현장에 있지 않지만 주모자의 역할에서 저는 똑같은 형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좀 옛날 일이고 마음 굉장히 아픈 일인데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청부살인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직접 살해를 했는 사람은 1심에서는 20년 나왔고 그 뒤에서 청부를 요청했는 그 사람에게는 무기징역이 나오고 그게 항소심에 가서 같이 다 무기징역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얼마나 피해자가 무서웠겠습니까? 그 피해자를 직접 살해했는 사람들이 황 씨와 연 씨가 맞다면 그 사람도 동일하게 살인죄, 특히 강도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하고 뒤에 있는 주모를 했는 그러니까 뒤에서 도운 이 씨도 똑같은 혐의로서 강도 살인죄로서 처벌받아야 한다. 사실 이게 사람들이 두세 사람 모였기 때문에 죄명은 특수강도 살인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서 그 3명의 피해자 호송 차량에 타는 모습을 저희가 좀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일단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거든요. 그 얼굴을 공개하는 그런 결정 같은 경우는 언제쯤 좀 확정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신상공개 국민들은 굉장히 신상공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 저도 법률의 전문가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디 강남 한복판에서 사람을 납치해서 살해를 합니까?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신상 공개하는 건 맞는데 신상 공개 요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범죄를 범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것 이게 중요한데요. 사실상 분명히 그 황 씨와 연 씨가 탔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사망했는 건 맞으니 황 씨와 연 씨가 이 피해자를 고의로 죽였는지 과실로 죽였는지 또 이 씨는 지금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는 경찰이 자체 판단하지 말고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이 부분이 명확하다면 신상공개하는 것이고 그게 불명확하다면 신상공개가 안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영장실질심사하러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고 지금 영장실질심사에서 만약 구속을 저는 받을 거라고 100에 가까운 숫자로 제가 확신을 드리는데 그러면 그다음부터 신상공개해봤자 사진밖에 안 나옵니다. 그냥 저 실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옛날에 정말 이 사람과 그 사람이 맞는지도 모르는 정말 고리적 옛날의 사진 하나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 지금이 마지막 순간이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구속 송치하고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로 송치할 때 한 번 정도 더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구속이기 때문에 바로 검찰청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궁금증 3가지로 풀어보고 있는데요. 다음 궁금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금전 외에 다른 동기가 있었나? 이것도 좀 파헤쳐 봐야 할 부분입니다. 가상화폐 하나 때문에 납치해서 바로 살해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의문이 들어요. 만약 앵커하고 저하고 생각을 하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사건을 했을 때 일반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돈을 굉장히 많이 잃었어요. 그런데 이 피해자가 굉장히 가상 재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가상 자산을 통해서 내 피해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피해자를 대부분 살려놓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가상 자산이 나한테 들어오는 게 필요하니까.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줄 때까지는 피해자의 목숨이 지켜지는 게 원칙인데 예. 지금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제 느낌상, 제 일감상 예. 처음부터 살인의 목적을 가지고 그냥 살인을 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동차 벨라스테에 납치하고 대전 가는 중에 이미 살해를 했거든요. 렌트카로 옮겨가는 거는 살해하고 난 다음에 준비된 렌트카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질까? 이게 정말 금전을 회복하기 위한 강도 살인의 문제인가? 예. 아니면 지금 그 이 씨라는 사람과 이 피해자의 관계를 조금 더 알아봐서 이게 또 다른 치장의 관계가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여느 납치 살해 사건과 너무 다르다. 보통 이제 납치를 하면은 초반에는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하거나 이런 걸 하는데 이번 사건에는 그런 게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살해의 목적으로 사람을 납치해서 살해를 하는 걸로 끝났는 사건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굉장히 잔혹한 사건이거든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저는 제가 봤을 때 정말 가상화폐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피해 발생 때문에 그러니까 원한에 의한 살인인지 아니면 정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은 언론에서 많이 나와요. 뭐 50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경찰에서 확인해 주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지금 아마 서울경찰청으로 이 부분은 사건을 보낼 거예요. 왜냐하면 예. 포렌식을 해야 되고 가상자산은 굉장히 어려운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 거고 그 가상자산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사실 지금에 있는 가상자산이 나와 있는 코인이 아니라 상장하는 가상자산을 가지고 그 피해자의 남편이 구속당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수사에서 어떻게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 씨의 피해가 얼마인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잡힌 장소가 제3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추가 공범으로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살해가 목적이었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이제 저는 의심하는 그렇게 시각이 판단할 상당히 수도 있다. 많은데 형량이 좀 달라집니까? 아니면 똑같습니다. 강도살인 물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살해하면 강도살인이라서 사형 무기 7년 이상이고 그냥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250조가 적용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사건은 저는 봤을 때 법원도 용서하지 않을 거고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들여다볼 거예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법원에 검찰이 선고하는 형량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것이고 법원도 그 부분에서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 상태에서 사망을 했겠습니까? 그 피해자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법원도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이 입증된다면 법원도 좀 중한 형벌로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명의 피해자에 대한 이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예. 지금 이 씨, 그러니까 네. 이 사건에 뭐 판을 짰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그 이 씨가 특히 지금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하거든요. 뭐 이거 사실 뭐 우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입 다무는 거는 피해자들 누구나 입을 다물어요. 입을 다무는 그 입을 여는 게 경찰의 수사의 능력인 것이고 아까 일단 이 씨가 입을 열어야 좀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그거는 예. 제가 이 사건 담당하면 일단 휴대폰부터 빼앗았을 거예요. 휴대폰부터 압수수색 영장에서 빼앗았고 제가 알기로는 이 씨가 말을 안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이 씨의 거주지에 대해서 긴급 체포하면 24시간 이내에 그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서 압수수색했을 때 피해자의 물건이 나왔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으니까요. 증거를 가지고 앞에 딱 들이대야 되겠죠. 너 휴대폰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이런 사람도 있네. 그럼 이 사람 누구야? 예. 이렇게 묻고 그럼 너희 집에서 네가 지금 범행을 안 했다 그러는데 너희 집에서 왜 피해자 물건이 나왔어? 그리고 이 황 씨하고 니하고 이렇게 연락을 했고 이런 문자가 있는데 그럼 이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 좀 어떻게 보면 촘촘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 피의자가 도망갈 길 없이 확실하게 증거를 가지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그 증거에 따라서 추가 공범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범죄가 있는지를 살펴야 되겠죠. 예, 저희가 3가지 궁금증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마지막 궁금증 그래픽으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또 다른 공범이 있다는 또 의혹이 있거든요.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아까 계속 이렇게 중간에 예. 한 마지막 예. 단어를 이렇게 제가 맞췄잖아요. 예. 추가 공범, 추가 여운을 공범, 남기셨죠. 추가 공범 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건을 바라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인 상장을 통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저는 잘 모르는 사건이고 이 기록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만큼 피해가 어떻게 발생한 건는 모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잡혀있는 장소가 제3의 장소였고 그리고 이 피해자의 신원을 다른 사람이 이 씨에게 전달했다는 정황이 있다. 이 말은 결국 휴대폰에 나와 있는 문자 정도로 보더라도 뭔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사람의
그 개인정보를 받았다는 정황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하니까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구속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휴대폰의 철저한 포렌식 그리고 피해자 주변을 정확하게 수사해서 피해자가 어떠한 코인에 관련된 그 사업을 했는지 그리고 이로부터 여러 사람이 어떠한 피해 관계가 발생했는지를 꼼꼼하게 좀 따진다면 추가 공범 있는 것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건 없건 그건 논어를 치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그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는 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추가 공범 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뒤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형법 30조에 따라서 공동정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공동정범은 똑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공범을 놓치면 그만큼 형사사법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숨어있는 공범 철저하게 찾아서 이 범죄의 참과 끝이 어떻게 됐는지 가담 있는 사람을 일망타진하는 그래서 범죄의 잘못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수사가 앞으로 진행돼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뭐 철저한 준비하에 계획된 범죄라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차 안에서 이제 주사기가 나온 부분을 놓고 이거는 또 어떤 걸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사실 그 안에 주사기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마 독극물 실험을 한다고 하는데 주사기는 일반적으로 구입 안 되는 장소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마지막에 노년도형에 잡혀 있는 게 주사기를 가질 수 있는 병원이었다라는 건 팩트니까요. 예. 그러면 거기로부터 주사기를 받았다면 이 병원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고 그 주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독극물이라면 그건 더더욱 심각한 거고 다만 1차 부검의 소견으로는 질식했다는 소견이 나오니까요. 부검도 제가 봤을 때 곧 나올 겁니다. 부검이 좀 나오면 앞으로 이 사건의 전반적인 모습들이 좀 보일 것 같아요. 언제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가 우리가 확인될 수 있으니까요. 그걸 통해서 그다음에 휴대폰 포렌식 내용을 통해서 이 사건의 퍼즐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맞추어 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영장 심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구속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하셨는데 피해자들 3명이 지금 이제 진술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이런 경우에 좀 형량을 떠넘기게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연 씨가 일단 현장에 있던 사람이 황 씨와 같이 범행을 했는 부분은 명확한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씨가 아무리 범행을 부인해도 증거는 이 씨가 주모자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 그 자기 주거지에 왜 피해자의 물건이 있을 것이며 왜 그 사람이 다른 제3의 장소에서 특히 병원에서 잡혔는지 이런 것들을 통하면 당연히 영 씨와 황 씨 사이에 문자만 보더라도 이 씨도 같은 공범이니까요. 보통 형사소송법 70조에 보면 범죄의 중대성이 있으면 구속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강도 살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구속영장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강남 한복판 CCTV도 다 있고 사람들도 막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여성이 납치돼 살해됐습니다.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건 물론 뭐 경찰 수사가 이번에 잘 된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건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초동 수사에서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해야 될까요? 사실 이거 형사 정책을 만들어가면서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너무 죄송한 게 이런 사건이 작정하고 발생하는 것은 사실 막을 수가 없어요. 하루에 한두 건 나는 살인 사건을 예견 가능성 없는 살인 사건을 우리가 막을 수 없듯이 다만 이 사건은 저는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가 요만큼은 있다. 룸은 충분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가상자산에 대해서 법이 없어요. 가상자산을 정말 재산으로 인정할지 재산으로 인정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코인 시장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불법이 난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세상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특정 금융업법에 따라서 그 가상자산을 할 때 실명은 가능하지만 그 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지금도 권도영 사건 보면 정권성도 인정 안 되는 게 가상자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리가 촘촘하게 만들어져서 그로부터 피해가 났을 때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는 적법 절차를 만들어 놓아야 돼요. 이 절차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사적 자치라는 개념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가상자산에 대해서 정부는 제대로 된 TF를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될 것이냐라는 측면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뭐 경찰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경찰은 뼈아픈 반성을 해야 되는 게 CCTV가 흐릿하면 CCTV 클리어하게 바꿔야 되잖아요. 그 예산을 신청하십시오.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여러 CCTV가 있는데 그 번호판 확인하는데 30분 이상이 지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번호판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그러한 어떤 공조를 할 때 조금이라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빈 공간이 있다면 그런 걸 메꾸는 것이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보다 신속하게 피의자를 잡고 피해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동기,
수법 모든 게 지금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